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54명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선 것은 17일 만의 일인데요. 갑자기 늘어난 확진자 수도 걱정입니다만 국내 감염 대부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교회와 방판업체 같은 기존 고위험 시설부터 패스트푸드점, 시장 등의 새로운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 역시 긴장 상태입니다. 최근 이 장마까지 겹치면서 더욱 어려운 시기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조금 더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4,7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서울 상황실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확인합니다. 조주연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요. 국내 확진자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명대가 됐습니다. 어제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4명 늘어난 14,7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지역 발생이 35명, 해외 유입 사례가 19명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교회 집단 감염이 서울 남대문 시장, 고양 어린이집 등으로 번진 가운데 경기고등학교 2곳과 부산의 평생교육과정 중학교 성인반에서도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역 발생 환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늘지 않아 305명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어제 오전 10시쯤 발표한 집계치인데요. 이후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가 많습니다. 잠시 후 방대본 발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시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고양시 반석교회에서 시작된 감염고리가 남대문 시장으로 퍼져나갔잖아요.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서울시 자체 집계부터 살펴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서는 하루 사이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어제 저녁 6시 집계에선 무려 21명이 더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1,730명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남대문 시장 상황은 조금 진정된 모습입니다. 지난 10일까지 남대문 시장 케네디 상가에서 상인 8명, 중앙 상가에서 상인 1명, 하루 뒤엔 기존 중앙 상가 확진자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자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남대문 시장 근처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서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가 됐고 또 저녁 6시 집계로는 21명이나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서울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패스트푸드 체인인 롯데리아 직원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방대본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 관련 확진자가 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모임 참석자 중 경기 고양시 거주자 1명과 서울 시민 3명이 그제 처음 확진됐고 추가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집단 감염의 시작은 지난 6일로 추정됩니다. 시내지점 점장 등 롯데리아 직원 10명은 롯데리아 군자역점에 모여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후 능동로의 한 족발집, 치킨뱅이 능동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참석 인원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장시간 모임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모임 참석자가 20명 가까이 되는 데다 모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이들이 접촉한 사람들 중심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이렇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도 역시나 광복절에 여러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전망이라 걱정이 됩니다. 이미 또 여러 단체가 집회를 예고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나요? 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전역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규모 집회를 막겠다는 강수를 뒀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의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긴 하지만 집회를 막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 섭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광화문 광장 등 도심 권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막아왔는데 이번 광복절에는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집회가 제한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주최 측에 자발적인 취소를 요청한 상태지만 집회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단체의 대규모 집회 취소를 요청하고 집회가 강행되면 주요 집회 장소에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경찰의 방역 등 현장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집회라는 것이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는 만큼 거리 두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예고했던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도 영향이 있겠죠. 네, 코로나19 대응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보건소와 각 병원의 선별진료소 모두 업무와 검사는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의료계가 집단으로 휴진에 나서면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부병원 등 시립병원은 외래 진료를 오후 10시까지 연장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80여 곳에는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 공휴일에도 진료를 해달라고 서울시가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8,800여 곳은 휴진을 한다면 보건소에 미리 신고하도록 했는데요. 만약 당일 휴진하는 진료기관의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진료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집단 행동으로 시민 건강에 피해를 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한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조주현입니다. 네, 조주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TBS 보도본부의 김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서 그 상황실의 조주현 기자도 전해줬지만 어제 공식 발표 이후에 또 새로 들어온 확진자 소식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 어떻게 되나요? 먼저 어제 정부가 낮 12시를 기준으로 발표한 주요 집단 감염 현황만 보더라도 0시 기준 집계보다 19명이 늘었습니다. 네. 이 중에는 상황실에서 말했던 롯데리아 사례와 관악구 은천 재활병원 관련자 등 서울 지역 8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11명은 다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예. 김포시 장로교회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격리 중이던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용인에서 학생 확진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발표 뒤에도 산발적으로 확진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지 사흘 된 훈련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같은 날 입대한 교육대대 훈련병이 모두 800여 명이었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는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예. 또 김포와 고양에서 1명씩, 부산에서도 학생 확진자 1명의 추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해진 소식만 더해도 모두 36명으로 어제 0시 기준 발표된 지역 감염자 35명보다 많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렇게 감염 확산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 그래서 어제 방역 강화 방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식장 뷔페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했군요. 네, 뷔페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고위험 시설로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 뷔페는 포함되지 않아서 방역 구멍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예. 이에 따른 조치를 어제 발표한 겁니다. 적용은 다음 주 수요일인 19일부터입니다. 결혼식장 뷔페를 이용하려면 출입 명부를 쓰고 열이 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또 당연한 얘기지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의무화되고 공용 집게나 접시 또 수저 등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기 전과 후에 장갑을 끼거나 손소독제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예.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고 네네. 사업장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네. 장례식장의 방역 관리도 강화됐는데요. 우선 장례식장이 유족과 계약을 맺기 전에 감염 예방 수칙을 설명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고 음식을 간소화해서 제공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조문할 때 악수 많이 하는데 대신해서 목례를 하라고도 설명해야 합니다. 전자출입 명부 도입도 지금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봄에 결혼 계획을 잡았었던 그 예비 부부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가을까지 식 날짜를 미룬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감염 예방을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감염 수치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자, 한편 어제 이런 소식도 있었죠.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아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5를 개발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자신의 두 딸 중 한 명도 임상 시험에 참여했고 또 접종까지 받으면서 필요한 모든 검증을 마쳤다고 말했는데요. 예.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이유는 임상 3상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네. 원래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후보 물질 발견부터 기초 연구를 거쳐서 총 3번의 임상 연구를 거칩니다. 안전성과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해서인데요. 3번의 임상 시험에서 실패하는 백신 후보 물질이 80%를 넘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나온 스푸트니크는 안전성 외에도 다른 약과의 효능을 비교하는 임상 3상 시험을 건너뛰고 승인됐습니다. 기존 1 이상 임상에 대한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아서 섣부르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또 이미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백신이 나왔다면 무엇이라도 일단 써보고 싶다 이런 환자들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내 보건당국 역시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안전성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확보돼야 이 백신을 국내로 들여와서 접종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는데 실업자 수가 21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해요. 이 부분 역시도 또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겠죠? 네, 7월 실업자 수는 113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만 1,000명 늘었습니다. 매년 7월만 놓고 봤을 때는 1999년 이후로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는 거는 체감상으로도 느낄 수 있지만 취업 동향을 보면은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달 취업자는 2,710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네네. 주로 숙박과 음식점업에서 22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도소매업이 12만 7천 명, 교육 서비스업 8만 9천 명 순입니다. 코로나19로 외출과 모임이 줄고 관광객 유입이 급감하면서 또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타격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이런 그 여러 지표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듯이 특히나 우리 서민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워낙에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 피해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11일에 제주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2차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2차 지원금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여럿 있는데요. 이런 소식을 접하다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도 추가 지원금을 주진 않을까 이런 기대라던가 이런 희망이 있기도 하죠. 네. 하지만 국고가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보도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의 70%가 이미 쓰였다는 소식인데 코로나 대응에 많이 쓰여서 최근 수해로 인한 피해도 있잖아요. 예. 이곳에 쓸 돈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또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111조로 역대 최고치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응과 수해 복구까지 필요한 돈은 많은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정부는 당장 급한 수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수해 복구는 예비비와 국고를 활용하고 4차 추경 편성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방역 최전선에 있는 분들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인력 3명 중에 1명은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의료진과 역학조사 인력 등 621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예. 번아웃이 소진됐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지친 걸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방역 인원 10명 중 7명은 업무 중에 울분을 터뜨린 경험이 있다고도 응답을 했습니다. 이건 장기화뿐 아니라 갑질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예. 현장 대응직에서 더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욕을 하거나 사과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민원, 또 모든 탓을 의료진과 공무원에게 돌리는 상황 중에 울분이 터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사태가 찾아온 이후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만 또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좀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지녀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김승환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심층적인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수치적으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숫자도 늘었지만 내용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방역 당국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무색하게 내용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우선 한번 보면은 고양 교회를 통해서 남대문 시장으로 확대된 거는 잘 아실 거고요. 어제 또 롯데리아 발 최소 10명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감염 경로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네. 또 5명이나 발병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관악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깜깜이로 5명이 확인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에까지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내용적으로 숫자적으로 상당히 나빠진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뭐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고위험 시설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그런 지금 감염지들도 있습니다만 패스트푸드점 또 고등학교 같은 이런 곳들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데요.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요인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있고 국내에도 계속 우리가 확인은 다 못했지만 지역 사회 곳곳에 조용한 감염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이제 긴장을 유지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코로나가 거의 뭐 8개월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긴장이 좀 이완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수해를 겪으면서 네. 상당히 좀 이제 코로나보다는 수해 쪽에 무게 중심이 많이 가면서 방심한 상황도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롯데리아 발에서 보는 것처럼 한 20명이 모였는데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실내에서 모임을 하는 등 네. 거기에다가 거의 20명 중에 지금 반이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이거든요. 예.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이 이완이 되고 또 순간 방심하고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최근의 상황에서 좀 더 확산이 용이해진 그런 상황을 맞게 되어서 이렇게 대규모 확산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예. 향후로도 며칠 이내에는 좀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역 당국이 초기에 적절히 진압하지 못하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시점인데요. 이렇게 좀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4차 추경을 편성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도 추경을 하고요. 예. 이제 서울시 자체에서도 또 예산이 있는 것에 플러스하는 이제 추경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3차 추경을 하고 했죠. 예. 근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4차 추경에 대한 이슈가 있는 가운데 이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서울시 예산에서 4차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 규모가 약 한 2,60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예. 아마 이제 추경의 이유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워낙 힘든 데다가
또 폭우 또 긴 장마가 되니까 네. 더 힘들어져서 민생 안정 부분에 상당 액수를 이제 투입하게 되고요.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있으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게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250억 이상 정도는 이제 코로나 방역에 투입하는 등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경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차원에서 코로나 방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예산 정책, 확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이 경제 관련해서 평론가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은행 연체율은 줄어들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것만 듣고 보면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안심도 들죠. 이렇게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대출받은 원리금을 못 갚을 거야라는 것과 정반대로 네. 연체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6월 같은 경우에 이제 연체율이 하락한 이유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반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될 때는 금융기관에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이 정도는 아예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돈들을 떨어냅니다. 부실들을 원천적으로 떨어내기 때문에 예. 통계상으로는 그런 악성 채무들이 빠지게 되니까 연체율 집계에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실은 이렇게 연체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일 것 같은데 이 상반기 3월부터 창궐했던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어떤 이자 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예해 준 측면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대출 받았던 거, 소상공인분들, 사업자 대출 받았던 부분들을 실은 이자만 내라든가 이자 내는 부분을 유예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실은 아예 빠져 있기 때문에 연체율에는 굉장히 도움. 그러니까 오히려 유예는 했는데 이거는 이자를 잘 내고 있다, 원리금을. 이렇게 잡히고 있어서 연체율이 떨어진 이유가 있고 세 번째도 이 통계의 역설, 통계 모순일 수도 있는데 연체율이라는 게 전체 대출금 부분에 연체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분모가 커지는. 즉 대출을 더 많이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연체율은 작아지겠죠. 작아지게 되는. 이게 참 통계의 모순인 건데 그렇게 볼수 힘들어서 대출을 더 많이 받았는데 예. 이 연체율이 떨어진 이런 결과로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니까 정부 지원 때문에 연체율이 하락됐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연체율이 떨어졌으니까 경제 괜찮다. 가계부채 괜찮다라고 낙관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처럼 의아해하고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평론가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을 좀 짚어보자면 우선 이 반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악성 채무들이 좀 이제 누락되고 네. 배제되는 네. 움직임이 있었고 또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사실상 대출 규모는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반비례해서 연체율은 떨어지는 맞습니다.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코로나19 이야기로 돌아가 볼 텐데요.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또 부산 지역의 감염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집단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고 있고 최근에 부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부산은 여태까지 주로 항만을 통한 감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이 감염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의 가족 감염이 많았었는데 어제는 좀 특이하게도 이제 학교를 통한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는 부산 사구에 있는 병설중학교 성인반에서 지금 10명까지 확진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산 기계공고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한 명이 감염이 되어서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는데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모든 학생들을 기과 조치를 하고 학생 등 전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는 항만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항만에서부터 가족 또는 같은 직장의 동료 이렇게 확산되던 것들이 이제는 학교, 부산에서의 학교로 감염 확산이 되면서 그동안 비교적 항만 이외의 지역에서는 좀 잠잠했는데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부산 지자체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또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해외 입국자뿐만 아니라 국내 자가격리자들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여파가 너무나 위험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 아이도 이제 외국에서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해봤는데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물론 않죠. 제가 이제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자가격리를 해보니까 예.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지침이나 연락이나 그러니까 능동감시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편의 제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즉각 전화를 해서 네네. 왜 전화가 안 되느냐, 혹시 전화를 두고 어디 나갔느냐,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저에게까지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하는 등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입고 가시는 국내 분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외국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일일이 이제 능동 감시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자택 방문을 해서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나 그다음에 웹이나 이런 걸 이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당국이라든지 지자체에 왜 잘못하냐 이렇게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개인 일탈인 것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입국자가 많아지게 그것이 이제 외국분이든 국내분이든 입국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분을 통해서 가족이라든지 지역 사회의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최근에 사법당국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 조치 사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충분한 그러니까 입법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그런 이 결과가 나온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방역과 관련해서 입법을 한 게 예. 뭔가 좀 강력한 처벌, 원칙 있는 처벌을 통해서 방역을 좀 더 잘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기본 입법 취지인데 그렇지 않고 법원에서 그런 입법 취지와 다른 결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차제에 기본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께서도 나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법 쪽에서도 충분히 입법 취지에 공감이 되는 그리고 국민 다수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식 수준에서의 그런 어떤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도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은 그래서 최근에 처음으로 이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 최초로 법적 처벌을 이제 집행하게 된 사례가 나오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이것도 있고 그 이외에도 외국 분들인 경우에는 구속이나 아니면은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등 이제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등 그런 조치들은 있었다는 거죠.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상식 수준에 그리고 언제나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켜져야 뭔가 대상자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충분히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시금 경제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위기 상황을 굉장히 극심하게 또 오랫동안 겪고 있는데요.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상향 조정했다던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을 텐데요. 이제 OECD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전망이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최근 이번 주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의 전망은 기존에 마이너스 1.4%. 물론 역성장이죠. 네. 근데 이것을 0.8%로 물론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렸다는 그러니까 이 개선이라는 거에 큰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러네요. 두 번째로는 OECD 회원국들을 쫙 조사해 봤는데 이렇게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유일해요. 예, 더 뭐 우리가 기쁜 소식은 1위입니다.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압도적인 1위. 왜냐하면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뭐 현재 선진 경제국들도 뭐 영국, 유럽 쪽은 거의 두 자릿수, 마이너스 두 자릿수의 전망치거든요. 예. 그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 물론 왜 중국은 없지 하실 텐데 중국은 OECD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통계에는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OECD는 우리의 경제 성장률을 낙관했는가? 네네.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핵심은 저는 이제 국민들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를 제외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은 이제 셧다운, 경제 봉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상점문을 닫았고요. 공장문을 강제적으로 닫았고 심지어 유럽에서는 외출도 허락받고 해야 되는 그 정도로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했지만 셧다운은 하지는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매출도 감소하고 소상공인분도 힘들었지만 문을 강제로 닫게 한 것과는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민들이 막 힘들어도 마스크 쓰고 그런 막 모임들 안 하고 어떤 큰 노력들이 뭉쳐진 결과였고요. OECD 이번에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K 방역에 힘이 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하는 것이 네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코로나의 재유행과 재확산이 없다는 전제 조건으로 나온 거니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출 부분이 실은 지금 잘 회복이 안 돼요. 수출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상대국, 뭐 미국, 유럽, 중국이 잘 돼야 우리 수출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회복되지 않는 점은 좀 걸린다. 게다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은 구조조정은 아니지만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업되는 분들이 구조조정으로 가면 안 되고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타임이 지금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고용지원금이다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것들이 소진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상존하는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의 꽤 많은 나라들에서 아예 셧다운을 통해 강제적으로 경제 봉쇄 조치를 많이 내렸었는데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19 이전과는 물론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일상생활이 돌아가고 또 경제 활동이 돌아갈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이런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고삐를 죄어야겠고요. 또 그 수출 부진 이 부분에 대한 또 전략도 고민을 해봐야겠군요. 자, 어쨌든 이 글로벌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이 각광받으면서 최근 연일 금값이 치솟았는데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 새롭게 백신 소식을 내놓으면서 금값이 또 주춤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백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교수님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은데 네. 금값이 왜 오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금을 찾느냐?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세상이 흉흉할 때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믿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엔 금이다라는 게 우리의 본능 속에 DNA 속에 있어서 금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이돈의 대항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으면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실물 중의 왕인 금을 찾으면서 최근에 뭐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를 풀었고요. 뭐 유럽도 돈 풀었고요. 우리도 실은 우리는 양쪽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재정을 풀어가지고 하게 되니까 이런 돈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해서 금으로 해서 막 금값이 순간 폭등을 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백신이 나오면서 뭐 하루에 4% 넘는 뭐 폭락, 은은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일단 러시아 백신에 이게 뭐 괜찮다 안 괜찮다를 떠나서 일종의 모멘텀이 나온 거예요. 러시아 백신이라는 게 나오면 이제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안정세로 오겠네. 그럼 안전자산의 매력 떨어지죠. 또 만에 하나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바람으로 간다면 이제 돈을 더 풀까요? 안 풀까요? 더 안 풀겠죠. 그러면 다시 뭐 달러로 대변되는 종이돈의 가치가 오를 거다. 그럼 금은 우리가 뭐 여기 다 도배를 해도 누가 이자 한 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금에 대한 매력이 뚝 떨어졌는데 아직은 좀 더 추세를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 러시아 백신이
정말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더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러시아 백신 소식이 금 가치에 있어서는 뭐 악재로 작용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 러시아 백신이 사실 이제 어떤 상황일지 우리가 아직까지 뭐 네.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확실한 모멘텀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교수님께 여쭤봐야겠죠.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등록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스푸트니크 V,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달나라에 간 러시아의 그 인공위성 이름을 따서 이제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지금 당장 접종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달 8월 말부터 이제 의료진들에게 먼저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백신을 개발할 때는 이제 동물 실험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백신이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예. 그런데 임상 1상은 통상 몇십 명 수준, 그다음에 임상 2상은 통상 몇백 명 수준, 예. 그다음에 임상 3상은 통상 몇 천 명에서 몇만 명 수준을 합니다. 많을 경우에는 임상 3상인 경우에 한 3만 명 수준으로 해서 안전성과 백신의 효과를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백신을 테스트할 때 계속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백신이라고도 부르지만은 백신 후보 물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후보 물질이다. 처음에 만들어진 후보 물질을 가지고 예. 선정을 해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이제 백신으로 해서 대규모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백신인 경우에는 임상 1상과 2상만 마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이나 효과가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허가를 내고 대규모 접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그러면 임상 3상을 제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전성이나 효과가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백신은 예방 목적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사람들에게 접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특히 중요한데 전혀 이제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WHO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미국의 파우치 소장도 뭔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다. 이것은 확실하고요. 네. 지금 소련 당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정대로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 대 전 세계의 대립 구조. 그러니까 소련의 백신이 뭔가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소련은 소련의 플랜대로 하겠다고 하고 전 세계는 이것은 단지 소련의 문제만은 아니다. 러시아의 문제만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권 문제 때문에 백신을 통해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격리하거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권과 유리된 어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보건 문제까지도 부상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이제 다른 국가들은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 러시아는 러시아 일정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백신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어쨌든 뭐 1상, 2상을 거쳐서 최종 3차 임상이 가장 확실하고 또 중요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예전에도 이렇게 3차 임상을 거치지 않아도 백신을 허가하거나 등록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이게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지 예. 않은 것이죠?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그런 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와 안전성은 대규모 임상인 임상 3상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상 3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확인이 안 된 것이거든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낼 단계에 있는 백신이다. 이렇게 보기가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이제 소련인 경우에는 심지어 이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기술도 일단 공개가 안 되어 있고요. 네네. 또 임상 1상과 임상 2상의 결과를 통상적으로 과학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논문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어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어떤 기술로 또 실제로
초기 임상 1상, 2상은 마쳤다고 하는데도 예. 거기에 대한 결과마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의구심은 훨씬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 러시아 백신이 3차 임상만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1, 2차 임상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알려진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을 구현해서 이 백신을 만들었는지조차도 러시아 보건당국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예.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에 공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또 WHO에서도 또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러시아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논란을 예측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을 야기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백신을 꼭 내놓아야 하는 이유 중에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한때 구소련 시절에는 냉전 시대였었죠. 미국과 거의 동등한 혹은 과학기술 부분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입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추락을 했었는데 이번 러시아 백신 이슈 관련해서 이제 크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정치적인 부분은 러시아의 푸틴은 거의 좀 초장기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도 힘들었지만 지금 전 세계가 힘들었고 특히 러시아 경제는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장기 집권하고 있는 푸틴은 굉장히 좀 위협감을 느꼈겠죠. 네. 그걸 돌파하려는 차원에서 또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이 필요했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경제적인 부분도 맞물려 있는데요. 러시아가 지금은 거의 산업적으로는 다 망가져 있고요. 그나마 이제 석유, 원유의 어마어마한 매장량과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석유 팔아서, 원유 팔아서 경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대폭락을 한때 했었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7달러 배럴당. 사상 초유의 일이 나오니까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 러시아의 통화나 루브라 대폭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기름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요. 그랬었죠 한때. 그게 이제 다시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도 러시아 경제는 버티기가 힘들고 예. 그런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좀 했었겠죠. 그럼 다시 경제를 좀 끌어올리고 공장도 돌아가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려면 치료제 아니면 백신 이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좀 급하게라도 백신의 이슈를 좀 터뜨려서 자신의 푸틴의 정치적 입지 또 러시아 전체의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끌어올리려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러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요. 사실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 백신 이슈라는 것이 러시아가 정말 강력한 한 방을 내던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전 세계 주가가 엄청난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세계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땠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교롭기도 한데요. 잘 보면 세부적으로 큰 흐름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제 백신이 만약에 나왔다, 좋은 치료제가 나왔다, 코로나19 상황이 끝이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가야죠. 더 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 좀 다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지금 주식시장을 잘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두 부류로 나눠 있습니다. 즉 전통 산업들은 거의 주가가 정체거나 무너져 있고요. 네. 그럼 최근에 주가 폭등은 누가 이끌었느냐? 일명 언택트 관련한 부분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게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언택트 관련해서 미국으로 본다면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예.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100% 이상씩 오르면서 네. 착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이 나왔다. 그럼 이 언택트 산업 주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겠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그전에 정체됐던 전통 산업 관련 주가들이 또 오르게 되면서 큰 틀에서의 주식시장의 내용 측면에서 격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최근 주가가 폭등한 데는 돈의 힘이 컸거든요. 네. 계속 찍어냈으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잡히면은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돈 안 찍어내겠죠. 예, 예. 저금리도 금리 다시 올리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실은 주식시장의 반가운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제 코로나19 백신 나왔네. 코로나 끝났네. 주가 더 갈 거야. 그러나 오히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펼쳤던 랠리에 쉼표를 찍는 또 그런 재료로도 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정말 코로나19 관련 이슈들이 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쥐락펴락 지금 쥐고 흔들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최초로 이 백신을 등록했다라고 밝힌 사건이 더욱더 이 중대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불안감 또 그 불신을 나타내는 국가들이 많고요. 대부분 나라에서 러시아의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필리핀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러시아 백신을 내가 맞아보겠다 이렇게 나섰거든요. 자,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앞으로 러시아 백신이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지금 이 러시아 백신은 러시아의 백신이지만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우리가 심층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러시아 백신의 백신 결과가 좋을 때와 나쁠 때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같지 않은 백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접종을 했을 때 결과가 의외로 좋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좋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와 결과가 나쁜 경우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결과가 만에 하나라도 좋게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나 굉장히 위급한 순간에서는 매우 중요한 검증 절차를 뛰어넘고도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대규모 접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보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만일에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 모더나든지 파이저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데서 임상 3상이라고 하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성공적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는 더 좋은 백신이 될 텐데 이 더 좋은 백신의 개발을 막을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선점을 해버린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결과가 좋게 되면은 굉장히 나쁘게 개발이 된 이 백신이 시장에 먼저 나왔다는 것 때문에 향후에 조금만 있으면 나올 더 좋은 백신들의 진로를 막아서 더 좋은 백신이 세상에 나오는 길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 개발된 러시아의 백신이 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류를 구원한 약이 2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가 백신과 다른 하나가 항생제입니다. 그러는데 만일에 결과가 나빠지게 되면은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백신과 항생제가 인류에게 미치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데 백신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백신을 맞게 되면 자폐증이 생긴다는 등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백신을 기피하게 되어서 인간의 보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백신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TBS